네, 인플레이션을 주도했던 에너지 원자재 가격이 최근 하향 안정화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향후 전망과 함께 대응 전략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최진영 이베스트 투자증권 연구위원 자리해 보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이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해서 한때 이 130달러까지 올라갔던 이 유가가 상승분을 모두 반납을 했었어요. 근데 이제 최근 보니까 다시 좀 들썩이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데 어떻게 바라보십니까? 예, 일단은 요 최근에 올라왔었던 이유 자체를 갖다 놓고 보면은 사실 러시아 쪽에서 유럽에 대한 그리고 G7에 대한 가격 상한제 동참에 대해서 수출 중단하겠다라는 식의 메시지들이 나왔다 보니 유가가 좀 어느 정도 올라갔다. 네. 지금 마이크가 지금 제대로 연결되지 않아서 다시 한번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해서 지난해 이제 130달러까지 올라갔었는데 지금 다시 이제 상승 반납을 하고 이제 안정화 추세에 들어가고 있으면서 들썩이는데 계속해서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겠어요? 예, 요 최근에 유가가 그렇게 좀 반등했었던 원인들을 갖다 놓고 보면은 사실 러시아 쪽에서 어떻게 보면 G7의 가격 상한제 동참에 대한 어떻게 보면 보복의 얘기가 나왔기 때문에 좀 반등했다고 보는데 사실 이거는 근데 그렇게까지 크게 중요하진 않은 것 같습니다. 예. 결국 가장 중요한 핵심은 올해 유가의 방향성이 상저하고의 방향성, 그 상저에 있어서는 결국 우리가 계속 주목해야 되는 부분은 그동안 저희가 계속해서 말씀을 드려왔었던 수요 둔화, 특히 부동산발 영향에 대해서 계속 저희는 놓고 보자 말씀을 드리고 있고요. 예. 유가의 방향성, 올해 상저하고인데 가격에 있어서 WTI 기준으로 하단 70, 상단을 100불로 놓고 보고 있는데 결국 미국의 부동산 경기가 계속해서 위축되고 있습니다. 그럼 금리는 부동산에 영향을 주고 부동산은 당연히 건설이라던가 착공이 제대로 지연돼 버리고 부동산 구매가 줄어들면 인테리어 수요가 줄어들고 이게 뒤이어서 결국 내구재 수요가 위축되고 내구재 수요는 다시 또 이걸 운반하는 운송형 석유 수요의 위축으로 연결되거든요. 그렇게 감안한다면은 결국에는 유가는 결국 부동산의 경기에 가장 민감한 자산이 굴일 텐데 예. 뒤이어서 가장 뒤늦게 반응하는 애들이 바로 유가거든요. 이 유가 부분이 아직 이 부분에 대한 수요 둔화를 제대로 반영이 못했다라는 게 저희는 좀 중요할 것 같고요. 다만 올해 있어서 하반기 때는 유가가 좀 더 반등하는 여진이 계속 놓고 있다라 보고 있습니다. 이유는 그 세 가지인데 왜 어째서 반등하고 어째서 박스권이냐. 첫 번째, 중국의 수요가 회복할 수 있다는 부분이에요. 예. 결국에는 디맨드 측면에서 올해 2분기부터 중국의 부양책이 후행적으로 반영된 시점이죠. 예. 즉 작년 중국 정부는 3월 달에 거시정책단에서 강화했었는데 부양책을 그 부양책은 대략 한 12개월 후쯤에 가격에 반영이 됩니다. 예. 더불어서 인프라 정책은 17개월. 그렇게 감안하면은 올해 못해도 2분기 때부터는 정책의 효과가 반영되면은 중국의 수요 기대, 특히 중국 같은 경우 제로 코로나의 완화를 갖다가 우리가 놓고 보면은 예. 코로나의 계절성을 감안하면 지금보다는 오히려 봄철에 수요가 회복될 테고요. 두 번째는 여타 원자재들과 달리 오펙 플러스라는 수급을 왜곡하는 존재가 있다는 사실이고 마지막 세 번째로는 캐펙스의 선행성입니다. 그동안 탄소 중립이라는 저유가 기반에 만들어진 정책 탓에 예. 지난 몇 년 동안 에너지 기업들은 투자를 안 해왔었는데 결국 이 투자를 갖다 안 했다 보니 장기적으로 봤었을 땐 앞으로 5년에서 7년 동안은 공급이 부족하겠죠. 예. 그렇기 때문에 시스템 리스크가 발생하더라도 유가가 배럴당 40불까지 언더슈팅 한다 하더라도 다시 2008년에서 2009년 때처럼 단기에 빠르게 회복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봤었을 땐 여전히 올해에 있어서 유가의 방향성 상저하고 있지만은 박스권 안에서 결국 움직이는 타이트한 시장이지 않겠는가라고 예. 바라보고 있고요. 예, 유가 같은 경우에는 이제 박스권 안에서 상저하고의 말씀 이어주셨습니다. 그런 가운데 이 배터리의 핵심 강물이죠. 이 리튬하고 니켈 같은 경우에는 최근 이 가격이 엇갈리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는 어떻게 바라보십니까? 일단은 메탈단에서는 이 두 가지 메탈로 좀 접근해야 될 것 같아요. 예. 하나는 배터리 관련된 메탈들, 그리고 다른 하나는 배터리에 대한 어느 정도 수요가 있지만은 산업형 수요가 좀 더 많은 구리나 알루미늄 이런 애들 두 가지로 좀 나눠봐야 될 것 같은데요. 오히려 전기차 쪽, 이제 배터리 쪽에 관련된 메탈들, 니켈이라든가 리튬 같은 경우에는 수요 그로스가 이제는 100% 이상의 성장을 갖다가 내기엔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2년 동안 그렇게 달려왔었는데 3년 연속 달려가기 어렵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수요 둔화에 대해서 우리가 좀 경계해야 될 필요가 있겠고 더불어서 그렇기 때문에 중국 같은 경우에는 올해 같은 경우에 감산 얘기가 계속 돌고 있거든요. 작년 말부터. 예. 그러면은 이 감산에 대한 이슈들이 결과적으로 디맨드를 회복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런 전기차 관련된 메탈들은 올해에 있어서는 좀 더 저희는 둔화 방향으로 접근하고 있고 예. 반대로 산업형 금속 같은 게 구리나 이런 애들 같은 경우에는 올해 하반기 때 특히 못해도 2분기 말 때는 매력적이라 봅니다. 예. 특히 구리나 이런 애들 같은 경우에는 앞서 말씀드린 중국의 영향에 대해서 우리가 좀 더 포커스를 두자면은 이 같은 수요에 대해서 뒤늦게 인프라향이라든가 이 같은 수요를 조금씩 반영해 나가면서 올해 하반기 때는 구리는 좀 더 회복되는 그림이 나오지 않겠는가라 보고 있고요. 예, 뭐 현재 시장 상황 불안한 상황 속에서 이 대표적인 안전자산인 이 금 매력도가 다시 부각이 되고 있습니다. 올해 뭐 금이 괜찮다는 말 많이들 하는데 어떻게 바라보십니까? 예, 저희는 지난 5월 달 하반기 전망을 통해서도 2022년 말부터 금에 대해서 계속 베팅하자 말씀드리고 있고 예. 올해에 있어서도 금이 매력적인데 사실 근데 금이 매력적이긴 하지만은 금보다는 좀 더 금광기업이 상대적으로 더 매력적이라 보고 있습니다. 물론 금 역시도 매력적인데 결국 페드 단에서 앞서 제가 부동산 단에서 영향을 주고 부동산이 다시 또 고용을 악화시키거든요. 그러면은 그럼 페드는 금리 인상에 있어서 점점 더뎌질 수밖에 없어요. 그러한 상황에서 결국 금리와 금이 반대 방향이라 본다면은 금리의 상승 속도가 둔화되면은 금은 반대로 상승할 수 있는 여력이 생길 테고 그렇기 예. 때문에 중앙은행들이 최근부터 금 매집량을 더 늘리고 있다고 볼 수가 있겠고요. 더군다나 특별하게는 좀 더 경기에 둔화되는 지금 올해 상반기의 사이클 하에서는 금은 안전자산으로서 위험 해지 수단으로 좀 더 활용될 수 있습니다. 예. 특히나 금광기업 같은 경우에 금보다 매력적일 수 있는 이유는 결국 코스트 푸시 인플레이션이 작년과 달리 크게 없다면은 금광기업들의 마진 단에서 비용 압박 문제가 해소가 되고 예. 이 말즉슨 금 가격은 스테이블한데 마진은 해소되면서 결국 어떻게 보면 어닝이 개선되는 그 같은 그림이기 때문에 GDX 같은 이런 금광기업 ETF가 금 ETF는 GLD보다 훨씬 더 상대 성과가 올해 나을 수 있다 이런 식으로 접근할 수 있겠고요. 예, 뭐 지난해 이 가장 큰 이슈였던 하나죠. 이 곡물 가격, 이 고공행진을 이용하다가 이 최근에 떨어진 추세인데 곡물 가격 같은 경우에는 점차 안정화될까요? 예, 곡물은 저희는 올해 있어서 2월에서 4월까지는 한 번 더 슈팅이 가능하다 보지만은 다만 상단은 어느 정도 제한적이고 오히려 4월 이후부터는 즉 수확 시즌이 끝난 4월 이후부터는 좀 더 빠르게 안정화될 거로 보고 예. 있습니다. 다만 안정화되더라도 그래도 좀 어떻게 보면은 가파른 급락은 아니라 보고 있는 이유가 크게 세 가지인데요. 첫 번째는 결국 곡물에 있어서 원료로 주는 70%를 차지하는 비료가 즉 질소의 비료 같은 경우에는 그 원료가 천연가스나 석탄이기 때문에 이들의 구조적 문제를 감안하면은 결국 비료에 대한 가격 부담은 여전히 농가에 잔존해 있고 예. 두 번째 결국 농산물에서 옥수수 같은 경우에는 수요의 두 번째 차지하는 게 바로 휘발유거든요. 그러니까 바이오 에탄올 향이겠죠. 휘발유를 대체하는 이쪽에 있어서의 결국 유가가 과거로 회귀하기 어렵다면은 예. 마찬가지로 바이오 에탄올 향 수요 역시도 견조할 수 있다는 부분. 그리고 세 번째는 중국의 수요가 견조하다는 거죠. 즉 중국의 양돈농가 마진이 곡물 수요를 9개월 선행합니다. 예. 작년부터 양돈농가 마진이 플러스로 전환되는데 그 말즉슨 이제부터 양돈농가는 사육두수를 늘리려 하고 사육두수가 새끼 돈을 갖다가 모돈이 낳고 이게 출하까지 9개월 걸린다 하면은 예. 결국 지금부터 시작된다면은 곡물 수요 못해도 올해 하반기 때는 수요 단에서 견조하기 때문에 이 세 가지 이슈가 가격의 하방 리스크를 그래도 어느 정도 완충시킬 예. 수는 있다. 이 정도로 접근할 수 있겠고요. 예, 알겠습니다. 뭐 그런 가운데 이 지난해 이 펀드 수익률 대부분이 마이너스였는데 원자재 관련해서만 좀 괜찮았어요. 뭐 올해도 좀 괜찮게 바라보십니까? 저희는 여전히 사실 작년 하반기부터 계속 범원자재에 대한 베팅을 하지 말자라 계속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지난 2021년과 2022년 상반기 같은 수확과는 내기가 어렵다라 말씀드리고 있고요. 결국 원자재 ETF 안에서 55%가 에너지향 이제 어떻게 보면 익스포저를 갖고 있기 때문에 예. 그걸 감안하면은 범원자재에 대한 베팅보다는 오히려 개별 섹터가 좀 더 중요할 것 같고요. 즉 지금 같은 경우에는 원자재는 경기 선행자산인 주식보다도 상대 성과가 지금 높아요. 그러면은 오히려 지금은 자산별 사이클상 채권이 우선되고 그다음에 주식이 우선되기 때문에 오히려 개별 원자재 섹터에 좀 더 집중하고 올해 같은 경우 상반기 때 금, 그다음에는 좀 더 어떻게 보면 농산물 정도 2분기 예. 때부터는 금과 그다음에 산업금속 하반기 때는 금과 에너지로 좀 더 다변화하려는 즉 섹터별로 접근하는 게 오히려 좀 필요하지 않겠는가 예. 이렇게 좀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예, 올해는 이 개별 원자재별로 한번 주목할 필요가 있다 말씀 주셨습니다. 오늘은 최진영 이베스트 투자증권 연구위원 이야기 들어봤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